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조카를 죽인 비정한 왕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온갖 철퇴를 휘두른 무자비한 이로 꼽히는 이가 있다. 바로 명군인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세조다. 역사는 세조의 패도적인 정권 잡기를 비난하지만 그로서는 자신의 야망에 솔직하게 반응했을 뿐이다. 스스로의 욕심을 인정하고 피로 물든 길을 걸어갔던 세조. 그의 야망이 경기도 남양주에 남아있다. 숲으로 우거진 광릉 수목원을 지나가다 보면 벼랑간 넓은 공터가 등장한다. 이곳이 바로 세조와 그의 아내인 정희왕후 윤씨가 잠들어 있는 광릉이다. 광릉은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1468년에 처음 조성되었다. 본래는 정창손의 선대묘역이 있던 자리였으나 광릉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묘역은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명당으로 꼽히는 곳으로 광릉의 자리가 너무 좋아 조선 500년을 세조의 후손이 통치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 600년 내내 풀 한 포기의 채취도 금할 정도로 각별히 관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웅장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능역 앞에 위치한 금천교, 제시를 지나치면 왕릉의 입구임을 알려주는 홍살문이 등장한다. 수목원과 함께 위치해 있어서인지 주변으로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어 위압감이 든다. 광릉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박석을 갈아놓은 신도와 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수목원이 조성되면서 사라진 것인지 애초에 참도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홍살문에서 정자각 사이에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다. 월대가 다른 왕릉의 정자각들보다 높은 건 아닌데 들어가는 입구가 낮기 때문인지 정자각이 본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뒤편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 같은 느낌도 든다. 광릉은 조선 최초의 동원 이강릉으로 정자각 앞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이 정희왕후, 왼쪽이 세조의 무덤이다. 본래는 세조의 능역 앞에 정자각이 있었으나 정희왕후가 죽고 그녀의 능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한다. 동쪽 편에는 비각이 있고 그 안에는 둥근 글씨가 새겨져 있는 비석이 위치해 있다. 정자각 동쪽에 위치한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조의 유명 때문이라고 한다. 문 무석인을 비롯한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크지는 않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 정희왕후 역시 남편인 세조를 닮아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남편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조에 힘썼다. 명문 집안의 딸로 태어나 수양대군의 아내가 된 그녀는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일찍 죽자 손자인 성종을 즉위시켜 조선 최초로 수령청정을 실시한다. 막강한 권력을 오직 성종을 후원하는 데에만 사용하여 성종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수양대군의 부인을 간택할 때 후보로 오른 이는 그녀의 언니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언니를 보기 위해 집을 찾아온 감찰상국 눈에 정희왕후가 뜨면서 운명이 달라졌다. 정희왕후의 비범한 자태가 궁궐에 알려졌고 결국 그녀는 언니를 제치고 수양대군의 부인으로 간택된 것이다. 수양대군의 부인이 된 이후에는 내조에 전력을 다했다. 수양대군의 인간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도 상담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야망이 많았던 수양대군이다. 그녀와 결혼하고 형인 문종의 몸이 약해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주변으로부터도 무수히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수양대군의 중심을 잡아준 것이 바로 아내인 정희왕후인 것이다. 특히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의 일은 유명하다. 거사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어 수양대군이 갈등하고 있을 때였다.
정희왕후는 손수 그의 갑옷을 입혀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사병과 무기를 숨겨 거병을 도왔던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와 비견될 정도로 담대하고 패기 넘치는 여장부였던 것이다. 정난이 성공한 후에는 왕비로서 궁궐의 대소사를 관장했고 후에는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까지 실시하게 된다. 그녀의 인생은 철저히 세조를 위한 것이었다. 세조의 야망과 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다. 세조가 죽은 후에는 조선 왕실의 어른으로서 남편이 만들어 놓은 조선과 왕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신보다는 남편과 조선을 위한 삶,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정희왕후의 생애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 그래서일까? 정희왕후 능에서는 언제나 공허한 바람이 불어온다. 정희왕릉과 반대되는 곳에는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반정으로 왕이 된 인물, 세조의 능이 있다. 야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긴 왕, 세조의 무덤이다. 세조의 무덤이 조성된 이후 그의 능이 조선 왕실 무덤의 상설 제도로 여겨졌을 정도로 이후의 여러 왕은 그의 무덤 양식을 따라했고 이는 곧 조선 왕실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루게 된다. 처음 능을 조성하기 시작할 때 세조는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을 세우지 말라는 유명을 남겼다. 그 유명에 따라 세조의 능은 최대한 장식을 배제한 채 간소하게 꾸며졌다. 기존 왕릉에서 사용하던 석실은 물론 없앴고 12지 신상을 새겼던 병풍성 역시 백성에게 부담된다며 생략하였으며 부역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 역시 절감하여 능이 조성되었다. 봉분 주위에는 무척 단순한 12지신이 새겨진 난간석만이 남아있어 왕릉의 웅장함을 느끼기는 힘들다. 그나마 정교하게 조각된 혼유석과 장명 등 망주석이 남아있어 이곳이 왕릉임을 말해준다. 석호와 석양이 두 쌍씩 자리하고 있으며 왕릉을 수호하는 한 쌍의 무인석이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세조의 성격을 반영한 듯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모양새다. 세조는 세종의 차남으로 1417년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활발하고 영특했기에 세종은 물론이고 후에 문종이 되는 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고 한다. 박식하지만 병약했던 형과는 달리 무예를 즐겼기에 어려서부터 사냥을 하기도 하고 승마, 격구 등의 놀이를 즐겼다. 형인 문종은 세자 시절 활쏘기를 즐기는 그의 활에 철석 같은 그 활이여 벼락인 양 그 살이로다. 버티임은 보겠으나 풀어짐을 못 보겠네 라는 시를 직접 적어주기도 했다. 동생의 활솜씨에 감탄하며 적어준 것이지만 그 활에 걸린 화살이 자신의 아들에게 향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참으로 역사란 아이러니한 것이다. 세종이 나날이 병약해지고 형인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가슴속에 야심이 꿈틀거렸으나 차후를 기약하며 사냥 학문 등을 핑계로 이리저리 겉돌기 시작한다. 마침내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2년 뒤 문종은 집현전 학사들과 당시 중진이었던 김종서, 황보인 등에게 어린 아들의 앞날을 부탁하고 세상을 뜬다. 당시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때가 아니었다. 조선이 건국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세종은 강력한 힘으로 전국을 이끌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토론과 오랜 협의로 조선을 통치한 세종. 그 결과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신하들의 힘은 왕권과 비슷할 정도로 강력해졌다. 수양대군과 그의 동생인 안평대군은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수양대군은 자신을 따르는 한명회, 권남, 신숙주 등을 이끌고 군사를 일으킨다. 조선 개국 이후 첫 정난,
개유정난의 시작이었다. 개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김종서, 황보이는 죽여버렸고 왕위를 탐내던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낸다. 궁 안에 남는 것은 12살을 갓 넘긴 어린 단종뿐. 수양대군의 천하가 시작된 것이다. 정난 2년 후 훈신들의 추대로 단종에게 왕위를 양위받게 된다. 조카를 밀어내고 선대의 충신들을 죽이면서 그토록 염원하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왕위에 올랐지만 세조의 앞길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칼과 무력을 앞세워 자신에게 맞서는 이들을 제거해왔지만 아직 살아있는 단종을 복위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세조가 왕이 된 이듬해 사육신으로 유명한 성삼문, 유성원, 하위지, 이계, 박팽년 등인 단종의 복위를 꾸민 사건이 일어난다. 가담자 한 명의 배신으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세조는 자신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이다. 사육신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세조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성삼문으로부터 전하가 아닌 나얼이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하고 박팽년에게는 강도 높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이들과 그 일족을 처형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한 충신으로 남았고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무자비한 폭군으로 남고 말았다. 1년 후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세조는 격분하여 금성대군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모두 사형시킨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의 간언과 의심의 눈초리를 담아 유배되어 있는 조카 단종 역시 죽이고 만다. 당시 그의 나이 17세였다. 17세에 불과한 조카를 죽이면서 세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활에 새겨진 형의 식구가 아른거리지는 않았을까? 어찌되었든 그의 명령에 따라 단종은 죽었고 이로써 세조의 권위에 도전하는 힘은 더 이상 없었다. 이후 세조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유감없이 펼쳤다.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으며 국가 재정은 부유해졌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공익적 성격의 역사서도 편찬되었다. 하지만 이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세조에게는 언제나 피해 군주, 어린 조카를 죽인 철혈 군주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세조는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야망을 위한 일이었으니 떳떳해 할까? 아니면 후회에 가득 차 있을까? 마지막으로 연려실기수에 적혀있는 세조의 말을 옮겨보도록 하겠다. 그의 성격과 야망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가장 그다운 말인 것 같다. 나는 너희들을 강요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을 자들은 가라.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면 사직에서 죽는 것이다. 나는 혼자서라도 가겠다. 계속 만류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부터 목을 베겠다. 광릉 근처 야트막한 운악산 언저리에 세조를 향한 정희왕후의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찰이 있다. 선왕을 받든다는 뜻을 가진 봉선사이다. 세조가 죽었을 때 예종의 어머니인 정희왕후는 죽은 남편의 능을 운악산으로 이장하여 광릉이라 이름 붙였고 근처에 있는 운악사를 89칸으로 중창하며 봉선사라 이름 붙였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부분이 불타버려서 근대에 보수하였지만 당시만 해도 왕릉을 지키는 대표적인 사찰로 승려들의 교학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과거 시험도 이곳에서 많이 열리곤 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찰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금강문이나 천왕문 대신 소술대문이 있고 법당을 제외한 건물들의 모습이 양반 가문의 고택을 닮아 있다. 절을 방문한 왕실 사람들이나 양반들을 배려한 모습인 것 같다. 화려함과 소박함이 공존하는 봉선사 입구에는
정희왕후가 중창 당시 심었다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서 있다. 살아생전 무도한 군주라는 악평에 시달렸던 세조.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듯 느티나무의 푸른 잎이 서늘함을 품고 다가온다.